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어제 마감 기한인 자정을 1시간여 앞두고 유승민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정든 새누리당을 떠나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셈인데요. 과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서 당선이 될까요? 그렇다면 경쟁 후보였던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게 새누리당은 공천을 줄까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청와대는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돌직구쇼에서 어젯밤 늦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고 심층 깊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제목은 결국 그가 떠밀려 나갔다. 나가긴 나갔는데 떠밀려 나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면 사진입니다. 동아일보의 원대연 기자가 대구까지 가서 굉장히 절묘한 사진을 한컷 찍어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박 대통령의 액자와 손을 흔드는 이제 안녕이라는 유승민 의원의 모습이 절묘하게 오버랩되고 있어서 마치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녕,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진이 동아일보보다 못하네요. 한국일보 일면 제목입니다. 그러나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권력이 버려도 국민만 보고 간다. 멋진 제목. 유승민 의원이 어제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 권력이 버려도 국민만 보고 간다. 유승민 의원 결국 권력에 내가 버려졌다. 이렇게 어제 말을 한 건데 유승민 의원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과연 유승민 의원이 박 대통령을 향해서 날린 돌직구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여당의 공천이 문제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효력 정지 판정을 내린 건데 과연 법원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 과정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법원에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잠시 후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야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총선 D-20, 책임을 느껴서 당에 남겠다. 김종인 대표가 사퇴를 하냐 안 하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당에 남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 2번 순위를 받게 됐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결국 친노 주류에게 힘겨루기에서 밀린 것으로 판명이 났다. 김종인 대표에게 남은 건 비례대표 2번뿐이다. 라는 자부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보고 있는 청와대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청와대의 반응은 일단은 입장이 없다라는 반응인데요. 속으로는 거의 진작 안 자르고 부글부글대고 있다. 누구에게 부글대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B사설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권당의 한계를 보여준 유승민의 탈당이다. 서울신문 사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관위가 마지막까지 유 의원 스스로 탈당하라며 결정을 늦춘 조치는 어떤 이유로든 기회주의적인 데다 떳떳하지 못하다. 국민을 우롱하고 유권자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과 다름없다. 새누리당과 공관위에게 뼈아픈 돌직구를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정치면입니다. 끝까지 결론 안 내준 이한구 공관위원장. 유승민 의원의 탈당을 보면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 유승민 꼭 출마해야 하나? 차라리 불출마하면 안 되나? 국회의원 포기하면 안 되나?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과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생각하는 속내는 무엇일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어제 자정을 1시간여 남겨두고 유승민 의원은 권력이 나를 벌였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통으로 저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당의 공천 막장 드라마 유승민 찍어내기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주기를 할수록 더욱 살아나는 이 딜레마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제 유승민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을 바로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희 고민은 길고 깊었습니다. 공천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도덕입니다. 오늘 저는 검떡에 의지한 채 저의 오랜 정근집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비장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을 했는데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쳐내지도 살리지도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유승민 의원은 보시는 것처럼 탈당을 선택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정이 지나면은 무소속 출마도 못하니까 그 직전 1시간 전에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로 좀 말씀드리면 저 탈당 선언문은 굉장히 명문입니다. 네. 짧고 간결하면서 메시지는 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죠. 어저께 탈당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2011년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고 작년 4월 국회 대표 연설 문제 삼았던 다시 읽어봤고 우리 그 새누리당 당원 당규와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꼼꼼하게 읽어봤답니다. 지난 8일 잠적한 8일 동안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의 정체성과 본인이 위반되는 부분이 못 찾았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토로를 했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본인 또한 출마를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겠다. 본인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요. 이제는 최고 대통령의 권력도 국민한테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예.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심판을 받는 그 승부수를 이제 띄운 것이죠. 예, 유승민 의원의 어제 저 탈당 기자회견에 대해서 오늘 모든 조간 신문이 일제히 사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설에 특정 정치인의 이야기가 다 도배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직후 이후에는 처음 보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들의 사설만을 모아봤는데요. 어떤 사설이 보도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네, 순서대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권에 무릎 꿇은 집권당 국정 포기했나? 굉장히 강경한 사설 제목이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통치권에 무릎을 꿇은 집권당 국정 포기했나? 이 통치권, 동아일보 사설이 말하고 있는 통치권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말이겠죠. 한 공관위원이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지만 결국 이 문제는 통치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라고 말했던 내용을 동아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꼬집었습니다. 다음 신문인데요.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승민 밀어내기. 정치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중앙일보 역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밀어내기. 한 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후보 등록 전날까지 세상에 무곤청하는 당이 어딨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정치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중앙일보 강경한 사설 쓰고 있고요. 다음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도 앞선 동아 중앙과 같습니다. 유승민 축출이라고 썼네요. 막말 비례로 끝난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이다. 경향신문 역시 유승민 축출과 막말 비례,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이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조선일보 사설을 한번 볼까요? 대통령의 눈 밖으로 난 유승민 탈당을 몰아간 여당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대통령 눈 밖에 난 유승민 탈당을 몰아간 여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 아, 유승민 탈당을 여당이 몰아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앞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집권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유승민 의원의 탈당이다. 어물적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비난을 모면하려는 여당의 처신은 집권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뼈아프게 꼬집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겨레 신문 사설도 한번 볼까요? 한겨레 신문 사설은 좀 다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 손으로 넘어간 박근혜와 유승민의 대결이다. 유승민 의원의 탈당,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 유승민과의 대결로 점쳐진다.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단수공천, 전략공천으로 공천권을 줄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박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의 대결이 될 것이다. 한겨레 신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정성희 의원님, 모든 신문 사설에서 새누리당을 강경하게 망치로 때리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정치사에 있어서 이런 최악의 공천은 없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동아일보에 칼럼 쓰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쓰셨네요. 애들이 볼까 두려운 한국 정치. 애들이 볼까 두려운 한국 정치. 정치가 인생론을 가리키는 교과서라면 지금의 정치는 지금의 교과서라고 하면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하면은 지금의 교과서는 금서다. 금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출세하는 법을 가르치고 명분과 의리를 따라 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이 편 저편 오가는 걸 밥 먹듯이 하라고 하고 그다음 힘 있는 자들이 그다음에 그 패거리를 지어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예. 이런 어떤 정치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이냐 이런 걸 그냥 통렬하게 묻고 있고요. 그래서 이 권력 욕과 음험한 정치, 노예함과 억지, 그다음에 명분 같은 거는 보지도 않고 어떤 패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패거리 정치, 이 모든 것이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의 탈당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요. 유승민 탈당,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유승민 탈당, 정면 승부의 길로. 첫 번째 시사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의 색을 지운 유승민. 빨간색을 지우고 흰색을 선택했다. 새누리를 뺀 현수막. 정든집을 잠시 떠난다. 유승민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 그 뒤에 걸린 현수막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승민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수많은 기자와 또 지지자들 앞에 서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 뒤에 걸린 저 현수막, 대구의 힘, 대구의 미래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지금 옆에 살짝 보이는 현수막이 빨간색 배경, 빨간색 색깔을 배경색으로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로 걸린 저 현수막엔 빨간색 지워졌습니다. 아무런 색도 없는 흰색을 현수막으로 선택했다는 건 윤태곤 실장님,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 아닐까요? 상징적이죠. 유승민 의원이 말과 글을 참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네. 정성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출마 선물이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좀 남들이 주목 안 하는 걸 조금 본 게 있어요.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이라고 안 했어요. 예. 대구 시민 여러분이라고 했고 뒤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는 거 하니 보수의 적자, 대구의 아들답게 동지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돼 있어요. 동지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 세 가지 다가 의미가 있는 게 보수의 적자 대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보수의 적자는 한 명입니다. 박 대통령. 나다. 네. 대통령이 아니라 나다. 그렇죠. 오. 나는 대구의 아들이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 게 퇴임 후까지 TK 지역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라고 모두가 분석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서는 거죠. 내가 대구의 아들이고 보수의 적자다. 대구의 미래.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대구의 힘, 대구의 미래지 않습니까? 예, 흰색 현수막 선전하는 위에.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지만은 대구의 미래를 상징하는 사람은 나다. 저는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예.
약간 좀 고개를 숙이는 듯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좀 쓸쓸한 모습, 외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했는데 예. 강한 모습, 미래, 도전, 맞섬, 그리고 동지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한 것도 좀 제 예상하고 약간 달라요. 어허. 저는 이제 혼자 있다가 총선이 끝나면 다시 스크럼을 짤 걸로 봤는데 정면으로 맞서겠다.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그 선두에 서겠다라는 지금 청와대가 자기 정치한다고 계속 뭐라고 했는데 자기 정치의 결정판을 선언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허. 정말로 큰 의미가 다른 우리나라 헌법 2조 이건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고 사실은 어제 보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동지들과 함께 그리고 청와대 뭐 봐라 이거죠. 보수의 적자 대구의 아들. 이게 우리가 이제 사설이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은 오늘 우리가 7개 일간지를 보통 보지 않습니까? 일면도 전부 다 올킬이에요. 예. 높은 분들 자리에 보면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이쁘게 접어가지고 일면이 이렇게 나오게 차곡차곡 접어서 올려놓거든요. 일면 제목만 보이게 사사삭 정리되어 옆에 있죠. 이제 신문 스크랩하고 아마 대통령 책상에도 그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올라가죠. 그럼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보실 때 신문 7개가 유승민 이렇게 돼 있었겠죠. 예. 오늘은 아마 청와대 참모가 이면을 펼쳐놓지 않은가 싶은데 이면도 유승민입니다. 흰색 현수막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의 선전포고였다라는 지적이었고요. 두 번째 시사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헌법 1조 2항, 지난번은 1조 1항, 이번은 1조 2항. 어떤 권력도 국민을 못 이긴다. 헌법을 언급한 유승민 의원의 발언들, 지난번과 이번 것 준비했는데 비교해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권력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2항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때도 헌법 1조 1항, 그리고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탈당을 하면서도 헌법 1조 2항, 어떤 권력도 국민을 못 이긴다. 어떤 권력, 이 어떤 권력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흔히 이번 유승민 의원의 탈당을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 유승민 간의 승부, 유승민 의원의 박 대통령 향한 도전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 박 대통령 향해서 계속 헌법을 꺼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한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이 던진 메시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였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 나오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천명한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국민께 상기를 시켰는데 정면으로 대통령께 맞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 보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요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상 지금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걸 첫 번째로 반격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의 정체성과 문제가 된다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의 정체성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자 하는 보수의 가치가 맞다라는 걸 전면으로 다시 한번 메시지 던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사라지고 하얀색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색깔은 두 개의 색깔입니다. 빨간색을 쓰기도 하고 하얀색을 쓰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수를 바라보는 측면도 결국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겁니다. 강경하게 소위 말해서 보수를 가지고 수구, 보수, 막 이렇게 극단적 보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승민 의원이 대변하고 싶은 보수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소위 말한 중간 진영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의 생각을 자기가 대변하고 싶다는 얘기를 던진 것 같고요. 예. 이걸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일은 하얀색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백지에서 새로 모든 걸 써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새누리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쓰고 싶다라는 전면 도전의 선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임일선 변호사님. 변호사님이니까 헌법 1조 1항과 1조 2항은 뭐 눈 감고도 변호사님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국민들이 아는 내용인데 지난번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유승민 의원이 했던 말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때
아니 원내대표 물러나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 건 다 아는데 왜 굳이 그런 얘기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오늘 이번에는 유사한 단어들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요. 법, 민주주의, 권력. 뭐 이건 이제 뭐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의 기사 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갑자기 예고 없이 그 어머니인 강옥성 여사 댁에 나타났고 어제 나타났고 기자들에게 곧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한 다음에 본인의 자택 그동안 비워뒀던 아파트를 간 후 제일 처음 한 일이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가장 먼저 아파트 경비원에게 가서 그동안 나 때문에 폐가 많았다, 미안했다라고 인사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작은 에피소드에서 어떤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소박함, 진정성 같은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어머니를 찾아서 인사드리고 경비원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죄송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늘 기자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경비원 의미군요.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관리를 하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가끔 저희 아버지가 가끔이 아니라 노상 제가 우리 자매들과 싸울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하실 때마다 참 이제 혼자서 코웃음을 쳤죠. 무슨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내 분을 어떻게 풀라고 말했는데 예. 이것은 성식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누군가가 쫓아나는 모습이지만 실질은 더 이기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 이유 1번은요. 우리 국민들은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번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왕따시키는 모습을 생중계시켜버렸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예전처럼 언론을 다 막을 통제할 수 있을지 시간에 이렇게 펜슬 이렇게 집게로 집어서 빼는 게 가능했겠죠. 예.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왕따시켜서 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생중계시켜버렸습니다. 예. 거기서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 유승민 의원은 또 하필이면은 말씀에 진정성과 힘이 느껴지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4월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저도 오늘 아침에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전히 명문입니다. 여전히 명문이고요. 어딜 봐도 양극화를 좀 해소하는 따뜻한 보수를 가져라고 하지만 안보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요. 5.24 조치 해제를 반대하는 등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 색채를 유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멋있는 보수의 모습을 좀 갖춰주고 있고 그걸 진정성으로 포장해서 보여줄 줄 아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여론의 흐름이 안 좋은데요. 저는 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홍문종 의원의 애정이 아닙니다. 저의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진짜 애정이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헌법, 민주주의, 권력, 정의 말씀하신 거 정말 지킬 줄 아는 정치인이 됐으면 하고요. 단지 누구와 대척점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언급한 단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보복 정치, 원한 정치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당부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유승민 의원의 저 탈당 기자회견을 본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승민 의원의 탈당 소식이 전해진 후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한밤중에 이한구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끝까지 결론을 안 내준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변명. 유승민 의원이 당에 애착이 없다는 증거다.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유승민, 당 정체성에 위반된 게 한두 건이 아니다. 내가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기어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어코. 저런 선택을 했다. 탈당을 했다. 이거는 당에 애착이 없다는 증거다. 라면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말하는데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정성희 위원님, 그렇다면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생각은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해서는 안 됐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걸 포기한 이른바 불출마 선언을 했어야 한다라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임금님이 이렇게 사약을 내리기 전에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자결할 기회를 한번 자진하라. 예. 뭐 이런 어명 내리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하게 본인이 이제 왕은 아니고 대통령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이제 너는 이게 수명이 끝났으니까 정적인 수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오지 마라. 그러면 그 희망사항을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나오려고 하느냐 하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속내가 본인도 답답했겠죠. 속내가 튀어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출마 안 하면 안 되냐. 예. 꼭 해야 되냐. 나도 불출마
다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서 이걸 했는데 나도 내려놨는데 라는 뜻을 이제 이렇게 아마 본인도 막판에 이제 몰리니까 저렇게 좀 속내가 이런저런 포장을 통해서 나온 게 그냥 확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것이 사실 공관위원장, 이완구 위원장, 그 다음에 청와대 이런 게 본심이겠죠. 본심이 그냥 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는 좀 사망 선고를 내려서 이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8일간 동안 계속 그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 표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지. 예. 우리가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마지막에 명예롭게 정치적으로 안 나올 기회를 줬는데 예. 그렇게 끝끝내 나오게 하느냐. 저 사람들도 아마 저 공간이 답답할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사인을 줬는데 꼭 나오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 쏙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비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불출마하는 게 좋다. 뭐 생각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지만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거 봐라. 유승민 의원이 당에 애착 없다는 증거가 저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너무 비겁하지 저 않느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기다린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방금 정덕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새는 학교에서 안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영화 친구 같은 데 나올 건데 선생님이 불러서 때려요. 그냥 들어가면 도로 불러가 한 대 더 때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안 하고 갔다고요. 예전에. 네, 사랑해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이제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왜 이야기 안 하냐라는 수준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유승민 의원의 이제 헌법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보면요. 사람 인생사가 그렇지만 정치도 어느 한쪽이 100% 옳고 어느 한쪽이 100% 그런 건 없죠, 당연하게. 그럼 이제 논쟁이 있고 논리 싸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리 싸움을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계속 헌법에 대한 이야기,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 그럼 반대쪽에서 아니 이 진짜 보수의 가치는 그게 아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뭐 배지를 누가 달아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 말을 안 듣는데 뭐 헌법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반대쪽에서는 논리를 가지고 싸우면은 아 이쪽만 해도 일리가 있지라고 이제 들어줄 사람이 대통령 지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힘은 모르겠지만 싸움을 참 잘하고 있는 게 네. 좋은 포지션과 명분을 계속 잡아가고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명분을 못 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배지 달아줬는데 어떻게 네가 날. 그래서 어떻게 네가 날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이러니까 계속 유승민 의원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김병미 의원님, 윤태호 실장님이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공관위와 새누리 최고위가 아무 결론을 안 내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당에 애착이 없다는 거. 저거 봐라. 저게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말이다라고 이완구 위원장님께 정말 구원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바로 엊그저께 새누리당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당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극한 반발했어요. 왜 당에 헌신한 사람들 한 명도 안 들어갔냐. 사실상 새누리당이건 민주당이건 당에서 헌신한 당직자들을 비례대표에 1명 혹은 2명 정도를 넣어주는 게 늘 관례였거든요. 근데 다 후순위를 밀려갖고서는 정말 역대 찾아보기 힘든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고 나서 와 정말 다 먼 산 바라보듯이 한숨을 쉬고 있던 그 상황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예. 그러고 나서 당에 애착이 없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이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완구 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모든 책임들이 이제 화살이 다 이완구 위원장한테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근데 명분을 너무 잘 못 찾아가고 있는 측면이 크거든요. 이완구 위원장이 처음에 명분 싸움에서 승리했던 거 딱 한 번 있었어요.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전체를 다 상향식 공천하자고 했을 때 야당에서 개혁 공천하고 막 나왔을 때 그때는 이대로 우리 현역 다 주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그때 한번 명분 싸움에서 이겨갖고 결국은 상향식 공천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면서 개혁 공천하겠다라는 명분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 명분이 언제 흐트러졌습니까? 윤상현 의원 막말 파동으로 한번 흐트러지고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경선을 치렀는데 친박 후보들이 대거 또 경선에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으로 마지막에 유승민 의원을 집 밖으로 내몰았거든요. 그럼 이 다음에 명분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뒷수습을 사실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탈당한 유승민 의원에게 당에 대한 애착이 없다라고 비판한 이완구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향해서 유승민 의원이 따끔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 정체성 시민은 개혁의 뜻을 저와 함께한 의원들을 개혁의 뜻을 저와 함께한 죄밖에 없는 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공천을 주도한
그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애당초 없었고 진박, 비박이라는 편가르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공천을 주도한 그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에게 당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 오로지 비박이냐 친박이냐라는 계파만이 남아있었다라고 겨냥을 해서 비판을 했는데 돌직구쇼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윤태곤 실장께서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불의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불의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 김무성 대표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저희 유승민 의원을 뭐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한 건 적절치가 않겠지만은 저는 김무성 대표는 이제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제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죠. 예. 유대 총독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은 빌라도는 사실 크게 죄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자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억지로 따르고 마지막에 이제 손을 씻으면서 그의 피는 내 손에 묻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면피를 했죠.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이고 이게 기독교 신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빌라도의 죄를 5가지로 지목을 합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지 않은 죄. 선을 행하지 않은 죄. 네. 이게 이제 부자귀에 대한 거죠. 두 번째, 불의를 방관한 죄. 불의를 방관한 죄. 세 번째, 책임을 회피한 죄. 책임을 회피한 죄. 네 번째, 5번째는 좀 뭐 직접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제를 모르는 죄가 네 번째고 5번째 인기에 영합한 죄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마지막으로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무공천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전 그거하고 흡사해 보이더라고요. 빌라도가 십자가 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살려줄까? 예수를 너희들이 풀어달라고 하면 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를 죽여라. 그러니까 예. 뭐 이건 니들이 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용인을 하는 나는 모습이 책임 있었지 없다. 않습니까? 참 김무성 대표도 그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해석을 한 책들도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재해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사는 이항구라는 사람보다는 김무성을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당대표가 누구였냐를 기록하지 뭐 공관위원장이 그때 누구였대더라는 금방 잊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말한 대로 본시오 빌라도랑 김무성 대표랑 하는 게 좀 과도할지 모르겠지만, 행태는, 역사는 그 역사의 방관자조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하고서 뭐, 일본한테 우리 나라를 빼앗건 거나 이런 모든 거에 볼 때, 그때 뭐 그걸 갖다 바친 매국노뿐만이 아니라 그걸 방관하지 했던 사람까지 역사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역사의 엄중한 심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두환 의원이 어저께 우리 이계진 의원은 상당히 비판하셨겠지만 역사의 간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예. 라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사는 이제 길게 가면 이것도 역사가 될 것이요.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김무성 당대표 체제의 공천 학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죠. 이제 남은 궁금증은 과연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을 탈당을 했기 때문에 대구 저 지역에 이재만 전 동구청장 진박 중에 진박 후보를 단수 공천을 해줄 것이냐라는 궁금증인데 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어제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만 후보의 단수 추천이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도 유승민 의원 탈당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 입장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속내는 좀 부글부글할 것 같아요. 오늘 조간신문 제목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입장 없다는 청와대 속으론 진작 안 자르고 북을 끓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와서 이제 오늘자로 이재만 동구청장 공천 주겠죠. 여기서 공천 안 주면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 나가서 거기 그냥 당선되는 거를 다 깔아준 건데 깔아는 주고 모든 욕은 다 먹게 되고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게 공천 줄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유승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결론이 났다라면 오늘자 조간신문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애당초의 대원칙은 유승민 의원을 축출하기로 결정은 나 있었다. 예. 시기의 문제였거든요. 컷오프를 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고사작전을 갈 거냐라고 했는데 결국 컷오프를 아무도 안 했던 게 윤 시장님 표현이 너무 재밌긴 합니다만은 아무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공관위조차도. 왜냐하면 역대 그런 전례들이 늘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당의 사무총장이 모든 공천학살에 자행했기 때문에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 총선 때 권영세 사무총장이 영등포가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무총장 하면서 소위 말하는 공천학상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그분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 전에 사무총장은 말할 것도 이방호.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기시켜 봤을 때 아무도 자기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혹은 그런 과정에서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예. 공관위원뿐만이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상황이 여기까지 와버리니 이 과정에서 결국 얻게 된 거는 유승민 의원이 한 3%에 불과했을까요? 대선 지지도가? 근데 지금 보면 대선 지지도가 거의 김무성 대표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국민적 예. 정치인으로 성장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사를 해버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와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좀 정해놓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시점이면 과거 4년 전으로 돌아봤을 때는 한참 정책 선거를 하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결국 당은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했고 얻을 것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기사를 청와대가 부글부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공관위원이 익명을 요구한 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공관위원,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공관위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공천 배제는 결국 통치권의 문제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공관위원의 발언, 저 통치권의 문제라 어쩔 수 없었다. 정 의원님, 저게 무슨 말인가요? 통치권이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뭐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어떤 법률서적이나 우리가 쓰는 용어에서도 통치권이란 말은 용어는 개념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저희 어저께 논세실 회의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통상적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뭐 전체적으로 다 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포괄적인 어떤 대통령의 뜻 예. 이런 것을 말하는 걸로 통치권이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 얘기를 했던 공관위원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만도 그 사람도 아마 이거에 대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익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의 전체적인 통치 행위다. 예.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승민 의원이 국민의 뜻을 얘기 나온 것은 그 통치권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으로 내가 직접 묻겠다는 뜻으로 나온 것 같고요. 아까 한마디만 더 하면은 아까 대통령이 청와대가 부글부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부글부글의 대상이 좀 유승민 의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굽니까? 이한구 공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제가 빨리 잘리라고 했는데 지금 8일 동안 아까 말한 대로 생중계 시켜가지고 약자 프레임으로 가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약자 프레임이랑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자로 만들어놔가지고 유력한 대선 주자급의 반열을 올려낸 책임 그거 무엄하다. 예.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지금 부글부글하는 걸 거예요. 그런 포인트였군요. 통치권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요 익명을 요구한 공관위원은 아마 법대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을 배울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통치권이라는 것은 헌법 위에 비록 헌법이 최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데 차마 처벌할 수는 없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를 우리가 통치권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거든요. 예. 한마디로 절대 권력자가 한 행위란 건데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영역이었다. 결국은 여기저기서 지금 면피가 있는 거죠. 이제 해놓고서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위에서 시킨 거예요. 대신 제가 말한 거는 익명으로 해주세요. 라는 이제 지금 뭐 면피만 난무하는 한 법대 졸업생으로 추정되는 한 공관위원의 예. 말씀이었습니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 과반이 넘는 집권 여당의 공천이 결국 대통령의 영역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공관위원의 저 무기력한 모습이 오늘 아침 왜 이렇게 씁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시사점으로 이동합니다. 유승민 의원마저 탈당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8년 만에 과반 의석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재호, 주호영, 류성걸, 이제는 유승민까지 현재 새누리당 의석은 146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18대 총선 이후 8년 만에 원내 과반 의석이 무너졌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한데요. 정성희 의원님. 146석이죠. 근데 현재 이제 과반 의석이 무너진 거는 뭐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열릴 것도 아니고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통과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법률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1명이 탈당했습니다. 물론 경선이 끝난 다음에 탈당하는 것은 뭐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그 탈당의 변이 뭐 다선의 의의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어떤 권력의 뜻에 따라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예. 이 11명이 나갔다는 건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선거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가 과반을 확보할 것인가, 150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146석이라는 것이 또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향후 과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과반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제 또 두 가지가 있겠죠. 이분들이 다 지금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받아줄 거라고. 안 받아줄 거다. 근데 과연 과반이 안 됐는데 이분들을 받아주면은 과반이 넘는 상황이 오면은 정말로 딜레마적인 상황이 그때 되는 거죠. 청와대라든지 이제 친박계에서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한 달 이후의 일이지만은 제가 좀 예측컨대 그걸 보시면 재밌을 거고. 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요.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조언을 한다면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도. 근데 아까 이제 좀 몸을 무겁게 했어요. 동지들과 함께 돌아올 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핸디캡을 하나 찬 거거든요. 예.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제가 아까 뭐 예수 이야기도 했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금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3대 때 88년도에 그 통일민주당으로 해서 초선 의원이 당선됩니다. 김영삼 그때 총재가 팍팍 밀어주죠. 그때 뭐 원 없이 선거 자금도 써봤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리고 92년입니다. 민자당 3당 합당 이후에요. 이제 민주당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나가고 민자당 후보로 그때 누가 나가는 거 아니? 허삼수라고 이제 전두환의 신군부 3허 88년에 이제 꺾은 사람이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 근데 이 사람이 민자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노무현 후보한테 이겼어요. 그때 김영삼 대표죠. 지원 유세를 와가지고 허삼수 씨는 충직한 군인입니다. 제가 중위 쓰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졌어요. 노무현이. 근데 바보 노무현의 시작은 그때였던 거고, 허삼수라는 사람은 그때 그냥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죠. 예. 유승민 의원의 한밤 탈당 기자회견. 무소속 출마 선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저희가 다뤄드렸습니다. 여당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임순 변호사님, 법원에서 여당의 공천 지역 중에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 공천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식 판결은 아니고 가처분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가처분 보전 소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안은 남아 있는데 뭐 본안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주호영 의원이 탈당하기 전 얘기입니다. 먼저 컷오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컷오프가 되니까 최고위원회 이의 신청은 최고위원회에 낸다고 해요. 당규에 따르면. 그래서 최고위원회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공천위원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제의를 요구했는데 문제는 다시 좀 심사해달라. 그렇죠. 다시 심사해달라라고 했는데 문제는 공천위에서 이한구 위원장이 필두로 하여 제의 자체를 반려 처분을 해버리고 똑같은 의결을 한 겁니다. 근데 주호영 중요한 컷오프 판결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제의 요구 자체를 반려하려면은 일정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절차상 그 의결 정족수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제의 요구를 반려 처분해버리고 똑같은 내용을 또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하겠다라고 동의한 사람의 정족수 수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그냥 뚝뚝뚝 기각, 반려 이렇게 했다.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인선이죠. 이인선 씨가 지금 단수 추천이 되어 있는데 이 공천은 문제가 있으므로 공천 자체는 일단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주호영 의원이 이미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속을 계속 유지할 보전상의 이익이 없어서 아마 곧 각하 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네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어제 2명의 운명이 걸렸다라고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말씀드렸는데 김종인 대표는 나왔습니다. 완장을 택한 김종인, 돌고 돌아 제자리, 상처뿐인 더민주, 향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서 향후 충돌은 친노 운동권 주류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당에 남겠다. 뭐라고 밝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의 입장만을 고집을 해서 이 당을 갖다가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름대로의 책임감도 또 느끼게 돼서 고민 끝에 이 당에 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당을 끌고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건데 당을 떠남과 동시에 내가 비례대표 의원직 자체를 전부 다 던져버리려고 하는 내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당에 남겠다. 그러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김백명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위원장이 어제 김종인 대표의 이 잔류 선택에 대해서 조금 결이 안 맞는, 결이 다른 네.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어리둥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홍창성 공천위원장은 김종인 대표가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예. 같은 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아 비판, 내부 비판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어제 김종인 대표의 발언과 표정을 보면서 참 힘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 빠졌다? 그리고 굉장히 강단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말이 길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멘트, 그리고 본인의 마음과 맞지 않는 멘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있었던 사건은 결국 비례대표 문제인데 비례대표 문제 크게 두 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셀프 공천에 관한 문제. 본인은 2번으로 했는데 사실상 중앙위원회에서는 2번은 안 되고 14번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눠서 김종인 대표의 보관은 전문가 그룹을 상위권으로 올리고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세력이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아내는 거였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중앙위원회에서 막았던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결국은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의 후순위에 있던 운동권 세력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올려놓고 그리고 비례대표 2번으로 주장했던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2번은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홍찬성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남은 거는 당신 비례대표 2번 받은 것밖에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명이라도 조정을 해서 전문가 그룹들을 배치할 수 있게 해야지 이대로 가면은 결국은 노욕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는데 김종인 대표 당신이 2번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난리친 것밖에 뭐가 되느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저께 그 김종인 대표가 남았는데요. 그 남은 거는 이 친노 패권주의 그룹과 이 김종인 대표 사이에서 분명히 김 대표가 무릎을 꿇은 거죠. 실패한 겁니다. 여기 우리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지적되고 있지만 지난 1월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친노 패권주의가 당에 얼마만큼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를 보겠다. 이것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애당초 여기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파동에 어저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되치기 당한 거죠. 되치기 당해서 원래 그 자리로 옮게 되고요. 또 이제 동아일보의 우리 홍문명 논설위원이 어저께 이 사건을 겪으면서 과거의 운동권 출신들을 저녁 때 좀 많이 만났답니다. 아마 술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한 얘기를 내가 좀 전해드릴게요. 과거의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얘기한 거 이렇게. 칼럼 제목이 세네요. 문재인이 더민주개혁의 걸림돌이다. 핵심은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패권주의, 운동권, 친노라고는 저는 붙이고 싶지 않아요. 네. 운동권 패권주의 또는 운동권 귀족, 귀족 운동권들이 수구적인 모습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운동 그룹이 쓰고 있는 전략이 통일전선 전략 전술이다. 근데 힘이 없을 때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인사들과 손을 잡고서 대중의 지지를 끌어모은 다음에 그걸 버리는 전략이다. 예. 그런 전략이 그대로 이번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 옛날 운동권 인사가 말한 것이고요. 또 다른 참석자는 이렇게 말한 게 있네요. 때를 지어서 반 김종인 공세를 펼치던 친노 세력이 문재인 대표가 와서 김종인 대표를 만난 다음에 돌연 비례대표 순번은 김 대표 스스로 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토할 뻔했다. 이것은 역겹다 이런 것이죠. 이러면서 이 결국은 잡고 있는 이 뒤에 있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그 패권주의 운동권 패권주의 그룹의 어떤 개혁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핵심이다. 근데 이 싸움에서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힘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총선 전까지는 이게 안 터질 거예요. 총선 이후의 문제로 계속 불씨가 살아있는 건데 전 이 백드롭이 일단 되게 재밌어요. 좀 문의도 고풍적이고 문구도 인류정당, 총선 승리, 수권정당 이거 아마 김종인 대표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백드롭인 것 같아요. 이미지를 이제 좀 새롭게 바꾸자. 옛날에 민주주의, 경제실정 보통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확 바뀌었어요. 굉장히 한옥스럽고 고풍스럽고 김종인 대표와 좀 이미지가 잘 맞는 인류정당. 고아한 이런 느낌인데 일단 이제 간판은 바꾼 거죠, 분명히. 근데 속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냐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 측도 그런 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영 이제 공약단 부단장, 최측근이고 하나증권 사장 출신인데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제 내렸던데
시대착오적인 수구적 보수를 비판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지지층은 일부다. 김광진 씨, 김광진 씨는 김광진 의원입니다. 필리버스터로 일약 스타가 된 것 같지만 당내 경선에도 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올라가지고 김종인 이 대표를 붙잡고 또 내려갔지 않습니까? 뭘 예. 했는고 하니 울산으로 갔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이 통합진보당 출신 지금 무소속인 윤종호 후보라는 분이 그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노총 단일화를 해서 이겼어요. 조승수 전 의원하고.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좀 약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손을 들어주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표가 거기 가서 같이 사진을 찍고 이제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제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 게 김종인 대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바뀌는 거고 다 옳습니다라고 하고 또 이제 울산에 가가지고는 구통진당 후보하고 지금 김종인 대표는 정의당하고도 연대 못한다고 하는 예. 한국인데 구통진당 후보하고 단일화 물론 지금은 워낙에 문재인 대표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광폭행보다 잘 될 경우에 좌우의 넓은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본인이라니 가까운 쪽에서는. 근데 과연 그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사퇴한다 안 한다 할 때는 헐레벌떡 김 대표의 자택을 찾아서 만류를 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어제 방금 유태우 실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를 언급한 거죠.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당 중앙위가 결정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혁신을 보여준 사례다. 이게 김종인 대표가 계속 대치점을 취하는 모습이 갑자기 어제 나왔어요. 문 대표에게. 글쎄요, 저는 동의하는데 어떡하지? 동의한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살짝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종인 대표랑 대척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쪽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결과적으로 대척하는 모습일진 모르겠지만 예. 뭐 김종인 대표를 대척하기 위해서보다는 우리는 새누리당이나 다른 당과는 다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선정한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준 걸로 보이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네네. 김병민 의원님 계속 비례 문제 있다. 비례 문제 있다. 어떻게 당 중앙위가 자기 멋대로 하느냐. 나 그만둔다. 라고 한 그 부분을 문재인 대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임윤선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선뜻 보면. 근데 이거 이제 가장 내부에 있는 홍찬성 공관위원장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군중대회 같은 데서 2분 정도 얘기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 2분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리고 나서 투표를 하게 되니 결국은 당에서 뿌리 깊게 활동해왔던 운동권 주류 세력들이 대거 등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일말의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런 방식보다는 일부 진일보대 형태를 볼 수 있지만 결국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홍찬성 공관위원장이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 진짜 친노 운동권 세력들이 해왔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예. 우리는 비례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면서요. 후배들 보시고서는. 지금 김종인 대표가 잔류를 선택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저희 채널A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는데 현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경제야. 이제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잡음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프레임을 선거 모드로 돌입하겠다. 경제 프레임을 주겠다라는 전략이 지금 현수막에서 보이는 것 같고 김종인 대표가 지금 문재인 대표죠 뒤에 같이 문재인 대표가 아니군요. 김종인 대표가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에서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역시 이번 선거는 간판 김종인으로 치르겠다. 뒤에서 앉자마자 진영 의원이 가장 먼저 김종인 대표를 반기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진영 의원이 김종인 대표 때문에 일로 넘어왔는데 김종인 대표가 사퇴하면 진영 의원은 뭐가 되느냐? 라는 마음고생이 조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공천장도 김종인 대표에게 진영 의원은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종인 대표가 사퇴 문제를 처리하고 과연 이제 어떤 얘기와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드디어 이제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죠. 이제 총선 모드로 갑니다. 사실은 먼저 시작이 돼야 됐었는데
이 파동 때문에 늦었다가 드디어 이제 문제는 경제화 슬로건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보수 정권에 대한 예. 경제 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네요. 어쩜 여당은 예측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까요? 여당 공관위가 저희가 조금 전 했던 대로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게 단수 추천을 조금 전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라는 뉴스 속보 지금 저희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김종인 대표의 기자회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13 총선 공천이 완료됐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오직 국민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수권정당, 대안정당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장정에 나섰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의 진통은 결과의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참신하고 유능한 새 인물을 정면에 배치하는 일은 매일매일 낡은 관행과의 싸움이었고 때로는 생사를 베는 희생을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낡은 생활과 싸웠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국민 눈높이라는 대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237개 지역구 공천이 국민 눈높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과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를 대담한 결단으로 실천에 옮긴 명실상부한 국민공천이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이번에 도입된 안심번호 경선이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신인들이 본선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천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부터 새 인물을 중심으로 총선 진영을 갖추고 국민과 함께 승리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20대 총선은 경제 선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보다 더 시급한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한 목소리로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이미 네, 김종인 대표가 드디어 경제 민주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의 내부는 이제 접고 선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미였고요. 조금 전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관위에서 사실은 유승민 의원의 이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어제 탈당하자마자 날이 밝자마자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게 단수 공천을 줬다, 단수 추천을 했다라는 뉴스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저희 심층적으로 보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의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상식은 안 뚫리는 방탄복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정성희 의원님, 그런데 안 뚫리는 방탄복을 냅두고 뚫리는 방탄복을 지급한 군. 네, 어저께 감사원 보고서인데요. 감사원이 국방부와 방사청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총을 쐈을 때 뚫리지 않는 철갑형 방탄복을 정부가 개발을 했습니다. 아, 개발했군요. 개발비가 무려 28억 원을 들여서 2010년에 개발을 해놓고 요거를 앞으로 군에 보급하겠다. 예. 우리 귀중한 장병들한테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예. 취소가 되고서 일반 방탄복으로 도로 돌아왔고요. 그 일반 방탄복을 삼양컴텍이라는 회사한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입니다. 예. 이걸 보니까 그 관여인 삼양컴텍이라는 회사에 엄청난 국방부에 대한 로비가 있었네요. 로비가 있었다. 그쪽에 이거를 결정한 1급 공무원의 그 아내를 이 회사가 위장취역으로 근무도 안 하는데 돈을 지급한 정황이 있었고요. 그렇게 돈을 넘겼군요. 예. 그리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 회사의 예비역 군인 29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예.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되게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예, 다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겠죠. 지금 아마 86세대 들은 잘 아실 텐데 삼양화학이라는 회사입니다. 원래 삼양화학이 최루탄 전문 회사로 50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때 이 회사 사장이 한 번은 이제 소득세 납세 순위 1위에 올라가지고 되게 이제 스타 아닌 스타가 되기도 했는데, 90년대 후반 이후로 우린 최루탄이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팔로를 뚫은 게 중동이에요. 중동에 최루탄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게 중동에서 삼양화학 최루탄이 되게 환영했던 게, 다른 선진국 거는 약해가지고 못 쓰겠는데, 예. 독해가지고 잘 듣더라. 그래가지고 수출을 했죠. 이 삼양컴텍에게 돈을 받고 뚫리는 방탄복을 후배 군인들에게 지급한 육군 소장 출신의 국방부 1급 공무원은 아마 사랑스러운 후배 군인들의 목숨보다 자기의 돈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피나레 기사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안타깝게 벨기에 브레셀 연쇄 테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희생된 희생자들 추모하기 위해 전 세계가 나도 브뤼셀이다 벨기에의 국기로 점등을 했습니다. 파리 에펠탑도 그렇고요.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멕시코 시티의 독립기념비,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비 분수까지 모두 벨기에의 국기로 물들었습니다. 테러는 어떤 행위에서도 용납받을 수 없는 끔찍한 살인 행위임을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희생자들을 함께 추모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